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제보 조작 파문 16일 만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에서 벌어진 부실 검증의 진상을 밝히는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민의당이 지난달 26일이었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제보 조작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그로부터 16일 만에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어제 했습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부터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지금 어제 나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사이다 같은 반전은 없었다. 네. 너무 예상됐던 그런 얘기가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는 이제 정치를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종합적인 예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많은 반전이 숨어 있기 때문에 종합 예술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사실상 그 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숨은 어떤 내재된 부분은 일종의 감동이거든요. 네. 국민 정서에 감동을 줘야 되고 그게 정서에 공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적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정치에 대한 가치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 사과 그 자체에 미쳤지, 네. 이 자체를 가지고 어떤 진술함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줬다든가 또 아니면 감성을 움직였다든가 막 이런 것까지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일단 어제 그 사과 발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고 그 사과의 수위도 좀 애매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는 대선 관련해서 공당인 국민의당이 증거를 조작해서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한 사건 아닙니까? 네. 그 국민들의 이제 투표권 행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인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유미 당원이 구속됐을 때부터 사실은 안철수 대표, 그때 전 대표가 이건 국민의당이 정말로 책임 있고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모든 것이 내 잘못이 그렇게 했었어야죠. 근데 뭐 이준석 최고위원은 몰랐다, 당원 혼자 한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다가 지금 이준석까지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그러는데, 그건 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이상희 총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감동이 없는 것이고 뻔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미에서 별로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국민에 주는 그런 그 반향이 상당히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제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정계 은퇴도 고려하느냐 하는 게 이제 기자들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정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감동이 없었다는 부분들은 이제 구체성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깊은 반성을 한다,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켜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없었다라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뭐 정면 돌파의 의지를 강하게 필요했다, 이런 부분이 더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봐서는 어쩌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또 한 번 마이크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윗선의 개입이 어느 정도에 포함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여기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 되면 또 안철수 전 대표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거짓까지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회 선까지만 사건이 일단에 된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단순한 정책이라든가 정책적인 오류로서 빚어진 사건이 아니고 범죄적 행위로 이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상층부에 있었고 가장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많이 져야 될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 치명상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계 은퇴와 관련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는데 국민의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어쩌면은 탈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글쎄요, 있을까요? 본인이 뭐 깊은 책임을 지고 뭐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이 그냥 평당원이잖아요. 네. 아무런 직제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근데 탈당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지 좀 그게 문제고. 그리고 사실 뭐 정계 은퇴를 안 하냐 물어보지만 네. 사실상 국민들이 더 이상의 신뢰를 안 주면 밀려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안철수 전 대표는 정계 은퇴보다도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은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검찰의 수사입니다. 이미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윗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김성호 예. 김성호 전 의원이고 공명선거 예, 수석 부단장이요. 예. 김인원 변호사도 이제 곧 소환돼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유미 씨는 이제 당 윗선으로부터 지시 내지는 같이 의논한 그 공모라 그러죠.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나는 모른다. 이유미 혼자 행동이다 그랬는데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이준서 최고위원과 공모했다. 네. 단순히 지시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서 최고위원이 부인하고 있지만 이준서 최고위원이 또 상선으로 보이는 예. 김인호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나 부단장이죠. 또는 수석 예. 부단장인 김성호 전 의원도 적어도 이것이 혹시 가짜일 수도 있다. 예. 이런 걸 알 수 있었지 않았나. 그게 예. 이제 소위 이제 미필적고의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형사상으로는 처벌을 받게 되죠. 더더군다나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조인이니까 저 박지원 대표 및 그 안철수 대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거든요. 그 예, 얘기는 예. 박지원, 안철수 두 분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그런 강경한 주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혐의가 있건 없건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네. 이준서 최고위원이 지금 구속된 뒤에 뭐 첫 조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만약 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내 혼자 한 게 아니고 위에도 이게 조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검찰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검찰도 당의 부실 검증에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보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당사자들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검증에 대한 책임도 당에 있다라고 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짐작해 본다 그러면 앞으로 그 위선이라는 그 부분 자체가 당 지도부를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일차적 책임. 일차적 책임이라는 것은 제보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한 당사자들. 그러니까 김은혜 부단장이라든가 김성호 수석 부단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좀 업무 범위를 넓혀간다 그러면은 실질적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이것이 누구냐 공명선거 추진단이다 이거죠. 공명선거 추진단은 이용주 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보좌관이 소환이 됐지 않습니까? 네. 소환이 됐다는 것은 이용주 의원이 여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검찰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범죄가 죄가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고 검찰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확증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돌이켜 보면 이해창 전 예전 대선 후보의 경우에도 아들들의 병역 비리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본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뭐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지만 이 투표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만큼 허위사실 공표죄는 큰 죄입니다. 이게 7년 이하 징역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린다는 점에서 엄중해야 되고 그 점에서 국민의당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사적 책임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부실 검증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깊이 사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헌정 유린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자, 이제 국민의당의 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연일 추미애 대표가 강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역시 추미애 전 대표가 역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국민의당 대선 공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의 종범이나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조작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공동 정범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꼬리 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자, 추미애 전 대표 지난주에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라고 얘기했는데 어제는 이제 꼬리 자르기에 실패한 것이다라고 강공을 이어갔어요. 자, 추미애 대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계산이 있을까요? 이걸 뭐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추미애 당대표가 저렇게 강공으로 나서는 것은 당 전체가 정교한 플랜, 그러니까 정교한 전략에서 움직인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추미애 당대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생긴 걸로 봐서는 당 전체가 뭐 이렇게 기획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이 정황을 가지고 판단한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사법적 판단을 사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추미애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론적 차원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죄해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맞는데 그러나 추미애 당대표가 왜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정치는 사실상 퇴로를 만들어 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협상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대변인 정치를 너무 무시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뭐냐 그러면 이런 정치적으로 예민한 정치적 현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가 퇴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이 조금 자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대변인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여기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 상황에서 최종 합의 단계 또는 담판의 단계가 있으면은 대표라든가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여기에 대해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슬기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당대표가 마이크를 직접 잡고 이 현안에 대해서 강공으로 나가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현안을 풀 수 있는 퇴로 자체가 차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뭐 추경이라든가 정부 조정법이라든가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다른 것을 진인부할 수 있는 계기 자체가 지금 봉쇄돼 버리기 때문에 추미애식 정치가 지금 정치판에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그 추미애 대표의 존재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제 또 대전 최고위는 SNS를 통해 생중계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추 대표가 입지 강화에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입지 강화가 되겠지요. 특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것을 밝혀내고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지지도가 높아지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분이 대표 아닙니까? 대표는 그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되지만 끌고도 나가야 되거든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정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추경도 있고 뭐 각종 정부조직법 등 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집권 여당의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앞장서서 이렇게 강경에 나가시게 되면 지금 뭐 이상희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좀 문제인 거죠. 뭐 SNS 뭐 팀도 따로 만들어서 직접 뭐 생중계도 하신다는데 추미애 대표 개인의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국정을 전체적으로 돌봐야 될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추미애 당대표는 이름만 남기지만은 정치는 가죽만 남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민주 정치를 이야기할 때 대의지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대의지 정치라는 것이 뭐냐면은 대의지 정치. 대의지 정치죠. 대의지. 이게 뭐냐? 그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들을 선출해서 투표로 그 사람들 하여금 정치 행위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대의제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군중하고 대중하고 연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격, 정당이라는 그 기능 자체는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는 그런 여론들에 대한 그 효과를
중화 장치 또는 여과 장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추미애 당대표는 이 나타나는 잘잘못, 그러니까 양분법적인 선과 악에 대한 개념만 지금 국민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론이 굉장히 호도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출연하신 두 분 모두가 이제 추미애 대표가 너무 전면에 나서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는 좀 정치적으로 좀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 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추 대표가 연일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에게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걸 의원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과장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 사태를 좀 더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화시킨 데에는 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의원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좀 더 분량이 커져가고 있어서 양면이 있는데 추미애 대표의 그런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해서 그 추미애 대표로부터 이루어진 어떤 좀 쓸데없는 그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게 추미애 대표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종걸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당내에서 이제 저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정치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우려를 하는 바죠. 지금 청와대와 그 민주당 일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산민초가죠. 왜냐 그러면은 지금 바깥의 야당과의 협의도 굉장히 어려운 판에 내부에서 야당과의 협의 자체, 그 퇴로 자체를 지금 막고 있다. 그 원인 자체가 추미애 당대표의 이 강경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추미애 당대표 추미애 당대표의 강경 발언에 뭐 여기 기본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적인 표현의 수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뭐 추경이라든가 정부 조직법 자체가 난감하게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당대표가 뭔가 좀 풀어줘야 된다. 네. 추미애 당대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것은 공당인 국민의당의 국민적 신뢰, 국민적 지지를 너무 강경 일변도로 떨어뜨리는 그런 입장에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톤을 조절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종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 봐야죠. 왜냐 그러면은 예. 추미애 당대표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이야기하고 본인의 있는 거지.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당의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 또 여기서 후퇴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본인의 그 발언 자체가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추미애 당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이제 이런 의원들의 목소리를 못 듣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듣고 이런 있죠. 의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강공 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당내에 다른 목소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따로 있고 이렇게 역할 분담한 것 아니냐 또 그런 사실 역할 의심도 분담을 있어요. 하려면 예. 다른 의원들이 아주 강경한 말을 하고 예. 대표는 좀 부드러운 말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악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셈 거꾸로 아닙니까? 됐나요? 예. 근데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저것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네. 당의 존폐를 흔드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면 지금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엄청 떨어져 있고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특히 호남에서도 더더욱 그리고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가 아예 이번 기호를 기회로 삼아서 국민의당을 완전히 뿌리쫓아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예. 되면은 다시 좀 유화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은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국을 좀 더 악화시킬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네. 네, 이번에는 국정농단 재판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자, 정유라 씨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돌연 증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 누구 연락 받고 오신 거예요? 갑자기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 검찰에서 뭐라고 설득하시던가요? 어떻게 나오시게 됩니까?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된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갑자기 왔거든요. 마음이 바뀐 걸까요? 글쎄요, 뭐 저 법률 전문가인 그 변호사가 계시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어제 굉장히 갑작스럽게 생긴 일 아닙니까? 이게 사안 자체가 글쎄요, 이게 어쩌면은 검찰과 정유라 씨 간에 폴리바게닝이 있었던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일반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 그러면은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좀 강력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새벽 5시에 승합차가 와서 정유라 씨가 거기서 타고 갔다. 이것이 특검의 억압에 의해서 변호인으로 승인 채택이 된 것이 아니냐. 그 전날까지도 불출석 요구서를 했는데 왜 갑자기 나갔냐. 그런데 이제 법정에 나가서는 또 정반대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어쨌든 지금 재판 중인 최순실 어머니, 최순실 씨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증언 자체가 정말 이경재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대로 검찰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또 다른 면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네. 정유라 씨의 이제 변호인이자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이제 이경재 변호사인데요. 이제 정유라 씨의 증인 출석 자체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변호인과 상의 없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이 나가겠다면 그만이죠. 근데 이경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양쪽을 다 맡고 있거든요. 양쪽을 다 맡고 있는데 사실 변호인은 자기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쪽이 다 맡고 있는데 서로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정유라 같은 입장 모녀 사이에도 충돌되는 게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죠. 왜 정유라 같은 입장에는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잘하면은 계속해서 불구속으로 가서 집행유예를 판단해서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법정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정유라는 아직은 무엇이 자기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거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정확히는 못하고 있는 걸로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검찰이 좋아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변호인 측이 좋아할 거고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미리 그야말로 연습하지 않느나 안 나가는 게 좋다 했을 것이 보이고 아마 정유라는 자기 아들 때문에 아마 특검에 나 나가겠다 한 것이 아닌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되면 또 구형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감안해 줄 거 아니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실제 이날 재판에 중요한 거는 말 대금 말이 누구 거냐 하는 거거든요. 특검은 이 말 뭐 30억짜리 말이 이 삼성 것인데 정유라 씨인데 최순실에게 공짜로 빌려줬다. 잠시만요. 어제 이제 정유라 씨가 이제 재판에서 이제 폭탄 발언을 쏟아내는데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질문한 내용인데요. 어머니에게서 말을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 내 것처럼 타면 된다라고 들었냐고 이제 물었더니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답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을 한 내용을 보면은 삼성이 너만 지원해 준다고 소문이 나면은 시끄러워지니까 살 시도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폭탄 발언이라는 건데요. 왜 폭탄 발언이 되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말이 누구 거냐에 따라 뇌물고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범죄수익 규제에 관한 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사실은 정유라에게만 줬다. 형식상으로 승마협회에서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럼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말 이름을 바꿨다든지 또 비타나 V에서 블라디미르로 말을 교체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범죄 수익을 감추기 위한 것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삼성은 우린 모른다. 최순실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유라가 와갖고 다 짜고 한 거다. 그렇게 알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뇌물공여도 되고 또 범죄 수익 규제에 관한 법 위반도 되고 양쪽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재판정에서 나왔었던 그 증언들이 모두 뒤집어진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 그러면 뭐 어머니인 최순실한테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그렇고 분리할 수밖에 없는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도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오늘 마침 또 법률 전문가이신 정태현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의미 있는 게 있어요. 승마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정유라 씨가 어제 진술해서 그 어머니에게 왜 삼성이 나만 지원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어머니가 조용히 해라. 뭐 니는 알아서 그 말만 타라 이런 얘기를 했는 것이고요. 그다음 말 세탁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정유라 씨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께 왜 이름을 바꾸느냐 물으니까 여기 삼성에서 지원해 준 대로 시킨 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제가 이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공통점이 정유라 씨는 다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 자체가 승마의 지원 문제도 그렇고 말 세탁에 대한 지원 문제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정유라 씨는 정말 가면 속에 숨겨진 순박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21살의 천진함을 가지고 있는 그냥 본인의 모습인가 이게 궁금한데 이게 이 정유라 씨의 혐의 이름점과 비춰본다 그러면은 이 본인이 몰랐다 이 자체가 상당히 이 형량이라든가 앞으로 범죄 입증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만 이 그렇죠. 죄에서 그러니까 벗어나기 이것이- 위한 교묘한 그렇죠. 대답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것이 보는 어쩌면 건가요? 검찰하고 폴리바게닝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본인은 이제 사실 그 최순실 씨나 이 이재용 전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 측에서는 우린 모른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 보면 다 알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그렇게 했다. 예, 예. 특히 이제 살시도라는 말은 삼성 이름으로 올라져 있는데 네. 왜 정유라가 타느냐? 그게 이제 공개가 되니까 이름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살바토르로. 예, 예,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정유라한테만 주려고 한 것인데 이게 탄로가 나니까 감췄다. 그다음에 말도 원래 거에서 딴 말로 바꿨다. 이게 네. 그대로 드러나는 셈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정유라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아니 나는 검찰에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장시호 역할을 지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장시호 거죠. 역할. 장시호도 뭐 제2의 태블릿 PC를 갖다 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유라도 좀 돌발적인 저렇게 발언을 해서 특검 측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증언을 좀 얻은 셈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 씨가 어제 진술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재판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 어머니 최순실 씨나 또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 두 사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증언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나요? 자신의 형량은 낮아지는 그런 참작 사유가 되겠죠. 또 지금 뭐 이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관여받고 듣기만 했다니까 혐의 부인도 되고 반면에 어머니와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매우 불리한 증언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매우 불리한 증언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정유라 씨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의 증언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